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볼 주제는 현대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구사해야 할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네, 바로 온실가스 매출량 산정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카본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 아주 핫한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의 양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전 세계 탄소 산정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IPCC 가이드라인부터 글로벌 기준인 GHG 프로토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침까지 싹 다 모았습니다. 거기다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조기업 실무자들을 위해서 고도화된 스코프 1, 2, 3 그리고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교육 자료들까지 챙겨 오셨더라고요. 네, 단단히 준비했죠.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우리의 오늘 미션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딱딱한 환경 규제를 읊어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교한 탄소 회계 시스템이 어떻게 기업의 실제 재무 리스크와 직결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왜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생존 지표로 자리 잡았는지 그 맥락을 짚어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현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장벽은 이 탄소 배출 데이터를 단순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재무적 관점의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재무 데이터로의 전환이요. 네, 가장 기초가 되는 스코프 1부터 살펴보죠. 흔히 직접 배출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정이나 기업이 직접 연료를 연소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자체에서 물리적 또 화학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설치된 보일러라던가 공정 가열로 같은 것들이죠. 줄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료에 제시된 배출량 산정 기본 공식을 보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재무적 수치로 변환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공식이 활동 자료, 그러니까 연료 사용량에다가 순발열량, 배출 개수, 산화율, 그리고 지구 온난화 지수인 GWP를 곱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순발열량과 산화율의 적용입니다. 총 발열량이 아니라 순발열량을 쓴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수증기가 머금고 날아가는 열, 즉 잡열을 포함한 총 발열량을 쓰게 되면요. 온실가스 세계에서는 우리가 내뿜지도 않은 온실가스까지 과다하게 상하게 됩니다. 아, 억울하게 장부에 더 적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수증기의 상체 변화와 무관하게 순수하게 연료가 연소하며 내는 열인 순발열량을 적용해야만 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장부 기재를 막을 수 있죠. 산화율 역시 탄소가 산소를 만나 이산화탄소가 되는 정도를 뜻하니까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에는 적용하지 않고 오직 이산화탄소 배출량에만 곱해야 한다는 디테일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이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총량으로만 접근해버리면 장부상 수천만 용의 페널티할 기업이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셈이죠. 와, 공식 하나 잘못 썼다가 돈이 날아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공식의 엄밀함은 결국 데이터의 해상도, 즉 산정 등급, 우리가 보통 티어라고 부르는 문제로 직결됩니다. 티어 1부터 4까지 있죠. 네, IPCC 가이드라인과 배출권 거래제 지침은 기업의 규모와 측정 능력에 따라 티어 1부터 4까지의 단계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요. 티어 1은 IPCC가 제시한 전 세계 평균값을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구하기는 쉽지만 오차가 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한 티어 2는 국가 단위의 고유 계수, 예를 들어 한국환경부가 발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 계수를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값을 쓴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요구하는 수준은 점차 티어 3 이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티어 3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이나 배출 시설의 연료 특성을 직접 분석해서 자체적인 배출 계수를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대망의 티어 4는요? 티어 4는 실시간 물리적 측정이 들어갑니다. 굴뚝이나 배기구에 자동 측정기기, 즉 TMS를 아예 달아버려서 뿜어져 나오는 온실가스를 그대로 계측하는 거죠. 가장 정확하겠지만 비용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맞습니다. 막대한 자본적 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로 대규모 발전소나 철강, 석유화학 공장 등 핵심 배출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티어 3까지는 결국 계산과 서류, 분석의 영역이라면 티어 4는 완벽히 하드웨어 인프라의 영역이군요.
중소기업이나 일반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티어4 센서 설치는 고사하고 당장 우리 공장에서 뭐가 배출되는지 그 숨은 배출원을 찾아내는 것조차 거대한 과제일 텐데요. 정말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보통 스콥 1이라고 하면 공장 보일러에 들어가는 LNG나 지게차에 주유하는 경유 정도를 1순위로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게 기름을 먹는 애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실무교육 자료들을 보면 실무자들이 장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누락시키지만 재무적 타격이나 공급망 실사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되는 맹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가동 점검만 하는 비상발전기 사용연료, 용접 공정에서 쓰이는 이산화탄소, 심지어 임원이나 영업사원들이 타는 법인 명의의 차량까지 회사가 통제권을 가진 자산은 모조리 산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법인 차량 기름값 영수증이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니라 탄소 배출 데이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선정의 가장 파괴적인 복병은 단연 냉매입니다. 냉매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거요? 네, 이번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R410A 냉매 누출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에어컨이나 냉동창고,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냉매가 시설 노후화로 딱 100kg 누출되었다고 가정해보죠. 100kg이면 실무자들은 보통 유지보수 일지에 냉매 100kg 보충 이렇게 적고 비용 처리만 한 뒤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R410A의 지구온난화 지수, GWP가 무려 2088에 달합니다. 2088이요. 네. 그럼 100에 2088을 곱하면 네, 무려 20만 8,800kg. 즉, 약 208.8톤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뿜어낸 것과 동일한 배출량으로 장부에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와, 208톤이요? 공장 전체가 한 달 동안 보일러를 가동한 배출량이랑 맞먹는 수치 아닌가요? 네, 그 엄청난 수치가 냉매 파이프의 미세 균열 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스코프 1 관리가 단순한 연료비 영수증 모으기를 넘어선 아주 정밀한 설비 자산 관리의 영역임을 증명하는 거죠. 원의 복잡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사서 쓰는 에너지의 영역인 스코프 2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네, 흔히 간접 배출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안 나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딘가 있는 발전소에서 우리를 대신해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스콥2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외부 변수가 등장하는데 바로 국가의 에너지 믹스입니다. 네, 국가 전력망의 구성 비율은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성적표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거든요. 자료에 수록된 2006년과 2020년의 전력 배출 계수 변동 추이를 보면 그 영향력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석탄 비중이 줄고 신재생이 늘어난 시기죠. 맞아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유류 발전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1%에 불과했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8%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에너지 믹스가 친환경적으로 전환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력 1kW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 즉 전력 배출 계수 자체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예전과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장부상 스콥2 배출량이 자동으로 감축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수출 주도형 제조국에서 전력망의 탈탄소화가 곧 산업계 전체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전력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라는 단일 공급망을 사용하니까 국가 평균 배출 개수, 예를 들어 0.459-4106 같은 고정값을 일괄적으로 곱해주면 되지만 산업단지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스팀, 즉 열에너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스팀은 전력과 달라서 장거리 수송 시 열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공장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나 소각장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열 공급 사업자는 티어3 수준의 정밀한 자체 배출 계수를 사업장별, 지사별로 매년 산정해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장이 판교에 위치해서 수도권 지사의 스팀을 받느냐 아니면 세종에 위치해서 세종지사의 스팀을 받느냐에 따라 열병합 발전소의 설비 효율과 연료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열량을 사용해도 장부에 기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공장의 입지 조건 자체가 탄소 회계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생생한 디테일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기업이 이런 외부 요인에 그저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넘어 스콥2 배출량을 매우 합법적이고 전략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회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 합법적인 축소 장치요? 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노력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트랙의 산정 방식을 제시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국가평균 전력계수나 지역 스팀 계수를 단순 곱하는 물리적 관점의 계산을 위치 기반 산정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드 말씀이시죠? 네. 반면에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즉 REC를 구매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인 PPA를 체결한 실적을 반영해서 배출량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을 시장 기반 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시장의 힘을 빌려서 무탄소 전기를 구매한 권리를 회계적으로 인정해주는 거군요. 교육자료에 등장하는 가상의 제조공장 시뮬레이션을 대입해보니까 이 제도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간 80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800만 킬로와트시면 꽤 큰 공장이네요. 네, 이 공장의 배출량을 국가 전력망 평경 계수를 곱하는 위치 기반으로 계산하면 약 3,392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시장에서 샀어요. 네,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거죠. 이 구매 실적을 반영해서 시장 기반으로 배출량을 재산정하면 수치가 2,374톤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공장 설비를 뜯어고치거나 가동률을 줄인 게 아닌데도 조달 전략 하나만으로 무려 1,018톤의 탄소 부채를 장부에서 합법적으로 소거해버린 거죠. 바로 그겁니다. 최근 ISSB S2 같은 글로벌 기후 공시 기준이 기업들에게 위치 기반과 시장 기반 결과를 모두 이중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기업이 실제로 자본을 투입해서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 셈이죠. 공장 모토의 고효율화나 LED 교체 같은 물리적 감축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장 기반 전략을 활용한 스코프2 관리는 기업의 RE1콩 달성과 ESG 평가 방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회사 울타리 안에서의 논의를 넘어 온실가스 산정의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인 스코프3와 제품 탄소 발자국 PCF의 영역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스콥 1과 2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스콥 3는 가치사슬 전체로 추정망을 넓힙니다. 기업 내부를 넘어서 상류와 하류에 걸친 총 15개 카테고리를 전부 들여다보는 거죠. 맞습니다. 협력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물류업체가 제품을 운송하며 임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심지어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전 과정에 탄소가 전부 우리 회사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 총 배출량의 무려 70%에서 90%가량이 이 스콥3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철강이나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원자재를 사올 때 발생하는 카테고리 1번. 구매한 재화 및 서비스의 비중이 압도적이죠. 여기서 문제는 타사의 데이터. 그것도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의 배출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히 수집하고 검증하느냐입니다. 현재 대다수 기업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자 데이터의 해상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바로 산정 방식의 차이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티어처럼 여기도 방식이 나뉘나요? 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로 확보하는 수준에 따라 지출 기반 방식과 활동 자료 기반 방식으로 접근을 나눕니다. 지출 기반과 활동 자료 기반이요? 네,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협력사 실데이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차선책으로 지출 기반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는 재무제표성의 구매 금액에다가 산업 평균 배출 계수를 단순하게 곱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 방식은 치명적인 착시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철강 구매 시뮬레이션에 보면 그 통계적 착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어떤 기업이 60억 원어치, 물량으로는 3,000톤의 철강을 구매했어요. 이를 단순히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출 기반으로 계산하면 약 3,000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액의 평균을 곱했으니까요. 활동 자료를 곱해서 정밀하게 계산하면 무려 5,700톤이라는 결과값이 튀어나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뛰네요. 맞아요. 만약 이 회사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싼 값의 저품질 철강을 대량으로 샀다면 어떨까요? 지출 기반으로 계산할 때는 쓴 돈이 적으니까 장부상 탄소 배출량도 적게 잡히는 환상에 빠지겠죠.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실사에서 실제 활동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서 엄격하게 재계산하는 순간 숨어있던 2,700톤의 탄소 폭탄이 한꺼번에 재무 리스크로 터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나 다국적 브랜드들이 협력사들에게 집요하게 1차 데이터, 즉 실제 활동 자료를 요구하는 배경이죠. 정말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는 제품 납품 시에 단순한 품질 보증서를 넘어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규격화한 제품 탄소 발자국, 즉 PCF 성적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ISO 14067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전과정 평가 LCL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 전과정 평가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보는 건가요? 여기에는 자원을 캐내는 요람에서부터 제조 공장 문을 나서는 문까지의 배출량을 합산하는 크레이들 투 게이트 개념이 있고요. 또 소비자의 사용과 폐기 단계인 무덤까지 추적하는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실무 교육 자료에 수록된 프론트 컨트롤 암이라는 자동차 서스펜션 부품의 단일 PCF 산정 실습 과정을 봤는데 와, 공급망이 겪어야 할 이 고통스러운 데이터 추적의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정하죠. 부품 단 1개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철강 8kg의 광산 채굴부터 재련까지의 배출량, 알루미늄 1kg의 합금 가공 배출량, 1차 및 2차 협력사 공장에서 부품을 성형하고 조립할 때 소모한 전력 12kWh에 대한 배출량, 심지어 원자재가 공장 사이를 이동한 물류 트럭의 톤킬로미터 운송거리까지 모조리 분해해서 수집합니다. 맞습니다. 이 지독한 합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부품 1개의 탄소 발자국은 31.37kg CO2입니다. 라는 마치 식품의 영양 성분표 같은 단일 탄소 성분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31.37kg. 정말 땀방울이 맺힌 숫자네요. 네. 그리고 그 31.37kg이라는 숫자는 이제 단순한 환경 지표가 아니라 부품사의 입찰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스펙이 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들의 맹점인 스콥3 배출량을 줄여야만 글로벌 규제를 피하고 투자자들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 경쟁사가 혁신적인 공정 개선이나 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서 동일한 품질의 프론트 컨트롤 암을 탄소 발자국 20kg으로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품 단가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탄소 장부를 가볍게 만들어줄 20kg짜리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야, 무섭네요. 스콥3와 PCF 산정이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생존 게임의 룰 그 자체라는 방증입니다. 결국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종착지는 결코 여러분이 왜 이토록 복잡하고 골치 아픈 시스템을 속속들이 이해해야 하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으로 귀결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스코프1에서의 숨은 배출원 찾기, 스코프2에서의 시장 기반 REC 조달 전략, 그리고 스코프3에서의 전과정 평가 실데이터 추정망 구축 등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의 본질은 결국 재무적 생존입니다. 네. 자료 말미에 제시된 재무 시뮬레이션이 매우 직관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죠. 향후 탄소 국경세나 강화된 배출권 거래제 등으로 인해 톤당 탄소 가격이 5만 원으로 책정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경유지게차 전량을 전동으로 교체하며 공급망을 최적화하여 연간 배출량을 1000톤 줄여냈다면 5만 원 곱하기 1000톤이니까? 네, 이는 단순히 환경 보고서에 쓸 자랑거리가 하나 늘어난 게 아니라 매년 무려 5천만 원의 잠재적 재무 비용을 현금 흐름에서 방어해낸 것과 같습니다. 탄소 회계는 이제 실무 담당자의 책상 위를 떠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매일 들여다보고 관리해야 할 기업 가치의 핵심 지표가 된 것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평가 기준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역사적 변곡점을 마주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오직 재무제표상의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만 쳐다봤습니다. 흑자를 내면 우량 기업이었고 적자를 내면 위험한 기업이었죠. 그렇죠. 숫자가 다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부한 것처럼 온실가스 산정이 고도화된 ISO 표준으로 엄격하게 검증되고 스코프3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샅샅이 스캔하는 룰이 시장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된다면 미래 비즈니스 생태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통장에 보유한 현금이 아무리 많고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도 탄소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로 들리네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미래에는 운행 잔고가 넘쳐나고 재무적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규제기관이 설정한 배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글로벌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제품 단위의 저탄소 스펙을 맞추지 못해 누적된 탄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탄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다? 네, 이른바 탄소 파산 시대의 도래죠. 투자를 유치하려 해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 해도, 핵심 부품을 납품하려 해도 탄소 장부가 엉망이거나 아예 데이터조차 산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가차없이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탄소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장부를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팀이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재무장부의 숫자는 흑자를 가리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새로운 언어,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를 기록하는 여러분 회사의 진짜 장부인 탄소 장부는 과연 건전한 흑자 상태일까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깊은 탄소 적자의 늪에 빠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본 스코프 1, 2, 3와 제품 탄소 발자국의 메커니즘이 다가올 탄소 파산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조직을 구출해내 예리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비즈니스 통찰을 넓혀줄 날카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